영의정 송질, 욕망과 권력, 그리고 초심을 잃은 재상의 일생. 1.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난 수재. 1454년 단종 2년에 태어난 송질은 여산송씨 가문 출신이지만 그다지 화려한 집안은 아니었다. 증조부는 내자 소윤, 조부는 경원부사, 아버지는 훈련도정을 지낸 무반 집안이었다. 훗날 사관이 젊어서는 가난하였는데 귀하게 되자 주택을 대대적으로 건립하였다고 기록한 것처럼 그의 유년 시절은 결코 넉넉하지 않았지만 학문에 뛰어난 재능을 보였다. 23세에 생원시와 진사시를 동시에 합격하여 성균관에 입학했고 이듬해인 1477년 알성시 문과에 을과로 급제하며 화려하게 관직에 입문했다. 이후 1482년에는 진연시까지 급제하여 홍문관 정자로 발탁되었다. 연이은 과거 합격은 그의 비범한 학문적 역량을 잘 보여준다. 젊은 관료의 날카로운 눈 재정과 민생을 꿰뚫다. 관직에 나선 이후 송질은 유능하고 원칙에 충실한 신진 관료의 면모를 보여주었다. 32세이던 1485년 사헌부 지평에 오른 그는 국가재정을 바로잡는 일에 앞장섰다. 당시 조정은 재정난을 타개하기 위해 지방수령들로 하여금 토호들이 쌓아둔 고리대, 곡식을 조사하게 하는 시책을 펼쳤는데 송질이 이 일을 총지휘했다. 그 결과는 충격적이었다. 충청도 진천지방을 조사해보니 재상 신균과 상장군, 오유종의 창고에는 수만 석의 곡식이 쌓여 있었던 반면 관청 창고에는 겨우 100석뿐이었다. 그는 해당 관리들을 즉각 징계하고 각 지방의 전토를 가진 재상들이 생산, 곡물의 일정량을 스스로 나라에 바치도록 하는 방안까지 성사시켰다. 권력자의 곳간을 들여다보고 이를 제도로 바로잡아낸 것은 젊은 관료로서 보통 배짱이 아니었다. 43세이던 1496년 우승지가 된 이후에는 외인들이 조선시장에서 불법 약재 무역을 횡행하자 이를 단속하도록 주청하여 실시하게 했다. 이어 황해도 관찰사로 부임해서는 그 지방에 유행하던 역지를 다스리는데 힘써 백성들로부터 찬사를 받았다. 이후 평안도 관찰사로 오랫동안 북방을 다스렸고 1501년에는 도민 임지성의 반란 기도를 사전에 탐지하여 진압함으로써 형조참판으로 승진하는 공을 세웠다. 변방의 민심을 꿰뚫고 위기를 미리 차단한 것은 그의 행정감각이 단순한 문인의 그것을 훨씬 뛰어넘었음을 보여준다. 3. 중종반정, 시류를 읽은 자의 생존술. 1506년은 송질의 인생에서 결정적인 해였다. 연산군의 폭정이 극에 달하던 그해 9월, 박원종 등이 주도한 중종반정이 성공하며 조선 정치 지형이 하루아침에 뒤집혔다. 당시 예조판서였던 송질은 반정의 직접 주도자는 아니었지만 전국공신 3등에 책록되어 여원군에 봉해졌다. 훗날 사관은 이 부분에 대해 흥미로운 평가를 남겼다. 연산조에 있어서도 벼슬이 높지 않은 것이 아니건만 시류에 따라 자리를 보존했을 뿐 화를 끼치거나 환란을 빚어낸 일이 없었기 때문에 전국 공신의 훈공에 참여함을 얻었다는 것이다. 실제로 1등 공신들의 너무 이른 죽음이 그에게 기회가 되었다. 반정을 주도한 박원종은 1510년에, 성희안은 1513년에, 유순정은 1512년에 숨을 거두었다. 이로 우의정에 오른 송질은 이듬해인 1513년 59세의 나이에 좌의정을 거쳐 영의정에 올랐다. 4. 계급장 풀어놓고 대토론회를 열다. 송질이 영의정에 오르기 직전인 1513년 10월 조정에서는 매우 이례적인 정치 행사가 열렸다. 겨울에 잇따라 번개가 치는 재변이 발생하자 중종 임금은 계급장을 풀어놓고 백관들이 모두 모여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하는 데 토론회를 개최한 것이다. 형벌의 과중함, 억울한 죄수들의 문제, 백성의 원망, 관리의 탐욕 등 조정의 온갖 문제가 한꺼번에 쏟아졌다. 이 토론회에서 좌의정이던 송질은 의미심장한 발언을 했다. 법령이 많이 시행되지 못하여 주상의 뜻대로 봉행하지 못하니 신의 직을 바꾸신다면 이는 천변에 응하는 첫째 일이 될 것입니다라며 스스로 자리를 물러나겠다는 뜻을 비치는 한편 형옥의 남용과 장기미결, 죄수들의 억울함, 그리고 지방관리들의 과도한 형벌 집행 문제를 조목조목 지적했다. 그러나 사관은 이 발언에 대해 냉정하게 평했다.
송질은 본디 품행이 없고 탐호가 비할 데 없었다. 재상이 되어서는 재택과 노비가 당대에 가장 부유하였으므로 선비들이 천하게 여겼다. 재변이 일어날 때마다 인책하고 사직한 것은 역시 무리를 짐작하고 미안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다라고 하여 그의 자책이 진심이 아닌 정치적 제스처였음을 꼬집었다. 이 토론회에서 주목할 점은 당시 조선 사회의 문제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다양한 발언들이다. 대간 헌남 윤인경은 대간을 통해 올라오는 의견을 임금이 대신들에게 다시 물어보는 관행을 비판했고 사관 참관 문제까지 제기하는 등 이 토론회는 조선 중기 정치의 핵심 쟁점을 한꺼번에 보여주는 생생한 현장이었다. 5. 사치와 탐욕, 초심을 잃은 재상의 추락. 권력의 정점에 오른 송질에게 드리워진 그늘은 점점 짙어졌다. 사관의 기록들은 그의 변화를 날카롭게 포착한다.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그는 상복을 입은 채로 가마를 타고 백주의 흥덕동을 오가며 호화로운 집짓기를 직접 감독했다. 부친상 중에 저택공사를 지휘하는 것은 당시 유교 윤리로는 도저히 용납될 수 없는 행태였다. 게다가 평안도 관찰사 시절 닦아둔 인맥을 바탕으로 그 지역에 많은 전답을 마련했고 그의 집 문간에는 뇌물이 끊이지 않아 사람들이 모두 더럽게 여겼다고 기록될 정도였다. 1514년 7월 유순을 비롯하여 정광필, 김은기, 노공필, 강혼, 박열, 김전 등 조정의 내로라 하는 대신 11명이 일제히 송질의 교체를 주청했다. 자기를 모시던 바로 그 동료 대신들에게까지 배척당한 것이다. 결국 중종은 그해 7월 27일 송질을 영의정직에서 면직시키고 여원부원군으로 물러나게 했다. 영의정에 오른 지 불과 9개월 만의 일이었다. 6. 화려한 가문의 인연. 송질의 삶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그의 놀라운 혼맥이다. 부인은 이조판서 양성지의 손녀로 명문가 출신이었고 세 아들 중 장남은 영의정 남곤의 사위였다. 그리고 장손은 중종 임금의 사위가 되어 공주인 정순옹주와 혼인했다. 더욱 극적인 인연은 딸들을 통해 이어진다. 막내딸은 훗날 영의정에 오른 홍원필과 혼인했고 그 외손은 선조 때 무려 3차례나 영의정을 역임했다. 그리하여 사람들은 홍질의 딸을 두고 영의정의 딸로 태어나 영의정에게 시집가더니 영의정 아들을 낳았다며 기이하고 기특한 인연을 이야기했다. 송질 본인이 영의정, 사위도 영의정, 외손자도 영의정. 여기에 임금의 사돈이라는 왕실과의 인연까지 더하면 한 사람이 이토록 촘촘한 권력의 그물망 안에 놓였던 경우도 드물다. 8. 초라한 마지막, 졸기도 남기지 못한 영의정. 1520년 1월 6일 67세의 나이로 송질은 세상을 떠났다. 그런데 실록의 기록은 황망하다. 졸기, 즉 관료의 일생을 정리하는 공식 기록이 아예 작성되지 않았다. 남은 것은 사관의 짧은 평 2줄 뿐이다. 성품이 비록 관우하였으나 평소에 청렴하지 못하였는데 이 때문에 논박받아 재상에서 파면되었다. 그리고 성품이 엄하고 세차서 기세가 있었다. 젊어서는 가난하였는데 귀하게 되자 주택을 대대적으로 건립하였으므로 자문무리가 있었다. 국조인물고에서도 빠져버린 그의 이름. 신도비의 기록도 묘비명도 찾기 어렵다. 역대 영의정 중에는 그보다 더 많은 부를 쌓은 이도 있었고 더 큰 죄를 저지른 이도 있었다. 그러나 사림이 권력을 장악해가던 중종시대의 실록사관들은 유독 그에게 가혹했다. 아마도 그것은 그가 젊은 시절 보여주었던 날카로운 원칙과 성실함이 권력과 부합해서 너무도 철저하게 무너졌기 때문이 아니었을까. 권력을 잡기 위해 초심을 지키고 권력을 잡은 뒤 초심을 잃는 것. 그것이 송질의 이야기가 오늘날에도 여전히 울림을 주는 까닭이다.